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는 강한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진짜 강한 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측이 무너지고 계획이 흔들리고 가끔은 잘해온 것마저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시장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한 건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유연한 회복입니다. 경제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걸 목표로 삼기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자신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갈 겁니다. 담쟁이 동굴에게 담장의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이네요. 8월의 첫날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8월 1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한 주를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이기도 하네요. 남기은님, 오늘도 무척 덥네요.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니까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금요일에는 빠질 수 없이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지식도 쌓아가는 시간인데요. 어저께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 사실상 증세에 나서는 여러 가지를 쏟아냈는데요. 법인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뜨거운 이 세금 제도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또 어제 이 시간에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쳤죠. 상호 관세율을 25가 아니라 15%로 낮췄는데 그 대가는 627조 원 규모의 투자라는 점에서 이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이 돈을 다 어떻게 조달하지? 좀 걱정도 따라붙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해득실을 따져보실까요? 9552님 정답 다이아몬드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 경제상식 퀴즈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프닝만 듣고 뭔가 더 단단함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단단함보다는 저는 유연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 법안을 정부가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 때문에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해서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남용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임무를 어기고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뭐 두 글자 혹은 뭐 세 글자도 좋습니다. 횡령범죄 이게 또 패키지로 붙기도 하죠. 횡령, 이것, 탈세 이게 뭐 기업인 범죄 3종 세트라고도 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제 개편안 보셨죠? 네. 역시 맞습니다. 두껍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일단 네. 뭐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행했던 감서 정책을 3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 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사실 법인세율
다시 올리는 건데 네. 과세 표준을 이제 4개 구간으로 해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3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고 세율이 24%에서 다시 25%로 높아졌죠.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25%에서 22%로 인하된 후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25%로 올라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22년에 1%포인트 낮췄는데 다시 3년 만에 원상복귀.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박수익 기자. 이게 예. 보면은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대기업만이 아니라. 그럼 이제 중소기업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해당이 되긴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뭐 또 각종 특별 공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을 테고 저는 이번에 그 세제 개편 보면서 큰 느낌은 일단 네. 이재명 정부 첫 1번 그 세제 개편이잖아요. 새 정부 출범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공약들도 굉장히 많고 한 해에만 공약 이행하는데 뭐 한 40조 원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세수를 확충을 해야 되는 거는 맞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첫 해고 공약을 지키려면. 그런데 세수를 확충할 때도 이게 저항이 가장 좀 적은 구간을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선택을 할 테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에서 정부 입장에서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정권거래세. 그러니까 세수 수입이 가장 많은데 법인세는 법인이니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표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증권거래세는 보편적으로 그리고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또 체감을 많이 못합니다. 그렇죠, 0.05% 주식을 팔 때 네. 바로 그냥 매겨지게 거래할 되니까요. 때. 자동으로.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 세입 기반의 그 세수 확충의 그 핵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게 키워드가 권소연 기자. 되돌림이었던 것 같아요. 되돌림.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이전 정권 때 낮췄던 거를 다 되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할 때 보면 지난 정권 때 해봤던 효과가 없었다라는 논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보면 보통은 보수 정권은 감세 그리고 뭐 기업들 법인세 깎아줘서 뭐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그래서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뭐 기업들로 공기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낙수 효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진보 정권은 보편적으로는 뭐 복지라든가 분배 이런 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부자 증세, 뭐 법인세 인상 등의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딱 들어섰을 때는 우리가 약간 이제 실용주의 정부다 이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법인세는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걸 깨고 다 이제 되돌리는 상황인데 뭐 보면 윤 정부 때 감세해봤더니 효과가 없었다라는 설명 중에 뭐 법인세 낮춰봤더니 경기 살리는데 효과 없었다. 뭐 증권거래세나 대주주 기준 바꾸는 것도 증시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 않은데 뭐 약간 이런 식의 설명이었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보다는 효과 없었고 오히려 약간 반대였던 상황도 있었고 약간 이런 이제 설명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권에 따라서 조세 정책의 기조도 바뀌기 마련이긴 한데 이게 너무 최근에 보면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5년마다 퐁당퐁당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탄핵으로 좀 짧게 바뀐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뿐만 아니라 이 세금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게 납세자에 더해서 이 어떤 산업의 전망을 하는 데도 주요한 변수인데 이게 너무 왔다 갔다 바뀌니까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좀 우려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뭐 집권 여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상화라는 표현을 이쪽이 썼다가 저쪽이 썼다가 하게 되는 거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법인세부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상 지난 2년 사이에 법인세 세수가 거의 한 40% 줄었다라고 하는데 법인세율이 최고세율 기준으로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역시 그 법인세율보다는 최저한세율이라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기 변동 영향도 봐야 하는 건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박수익 기자.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는 뭐 여러 가지 각종 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최저 한세율도 중요하고 또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또 이익이 나는 베이스에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증가가 많지 않았다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부에서 법인세를 각각 1%포인트 올리면서 연간으로 한 4조 3천억 정도의 그 세수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이게 반대로 따지면 기업들이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익이 더 많이 나면 또 더 많이 낼 테고 이익이 덜 나면은 덜 거치기도 할 텐데 근데 단편적으로 이게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렸다고 해서 네. 기업의 부담이 뭐 엄청 커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거는 명목세율이고 실효세율이 그렇죠. 뭐 우리 개인들 연말정산 돌려봤듯이 기업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깎아주는 게 많은데 이 깎아주는 항목에서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하면은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연구개발과 관련된 비용들을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비용들을 그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깎아주는 게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도 다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기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반도체나 2차 전지, 백신, 바이오 이런 쪽이 포함됐는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추가시킨 겁니다. 이 얘기는 정부에서 법인세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긋겠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대폭적으로 깎아주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법인세는 인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는 축소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뜻이 뭐 담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주식시장 관련된 또 세제 개편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코스피는 1.8%, 코스닥은 2% 이상 급락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오르지도 못했었는데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787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3,188. 우선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게 엄청난 논쟁 끝에 지난 정부에서 한 종목당 10억 원이 아니라 한 종목당 50억 원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주주의 기준이 완화가 됐죠. 근데 이걸 다시 10억 원 기준으로 강화한다고 하죠.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 뭐 이것도 강경원 기자. 정상화의 한 수순일까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때 완화한 것을 되돌렸는데요. 이렇게 뭐 대주주 되면 다 아시겠지만 양도사 차익의 20에서 25% 정도를 과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워낙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 부동산으로 몰린 돈을 증시로 흘러 들어가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재명 정부의 정부 기조였잖아요. 그런 네.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약간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소영 의원도 말했지만 사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잖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된 기준으로 중간 가격이 14억 원이라는 통계도 나왔고. 네, 그런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금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점에서 조금 대주주의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사실 뭐 매년 말 저희가 겪어왔었잖아요. 그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그러다 네. 보니까 연말마다 특히 코스닥 개별 종목들 주가가 너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니까 사실상의 세수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시장도 망가지면서 세수 확보도 못하는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이제 또 논쟁이 뜨겁고 혹시 반대되는 의견 있으세요?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 하는 의견? 는 박수희 기자. 저는 반대는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네. 참 정부에서 목적이 뭔지가 좀 불명한 것 목적. 같습니다.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강화하면 연간 한 2천억 정도 세수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들어올까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통과된다면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이렇게 팔고 많이 하면서 누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낼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세수 증대를 위해서 했다면 실제 이만큼 세수가 안 거칠 것 같고 반면 연말에 좀 주식 매도라는 어떤 결과 행동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목적은 불분명하고 결과는 분명한 이런 정책이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정부가 설명하기로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2017년 말에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고 2023년 말에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걸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정부가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상징적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네. 결국은 코스피 5천 갈 수 있겠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명분들을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증시는 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어느 한두 해밖에 안 되는. 표본이 사실상 몇 개 안 되는데 그 대표성도 없을 테고 이게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 내에서도 막 이제 찬반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세를 원하는 의원들 그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나중에 세수 자체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또 보는 의원들 또 그 안에서 갑론의박이 더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잠깐 한시적으로 했던 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번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배당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정부가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던 건데 이거 딱 이제 세제 개편안에 나온 거 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못 미치네라는 이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뭐 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는 거는 증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예요. 원래 배당세라는 거는 기존의 종합소득에 묶어서 과세를 했던 건데 내년부터 만약에 이제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면 기본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예상 대비, 기대치 대비로 어느 정도 나왔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건데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만 대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배당 기업의 기준이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을 줄이지 않았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 이거 리스트업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리포트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스크리닝 해보니 이런 종목들이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뭐 리포트도 냈던데 기재부가 이 대상인 상장사 이렇게 좀 스크린을 해보니 한 350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난해 말 상장사가 한 2,600여 곳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중에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리과세율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건데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14%, 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가 35%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냈던 분리과세안에 보면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에서 25% 수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비해서 증시는 이 안을 기준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실제로 나온 걸 보니까 조건도 까다로워졌고 과세율도 높아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니까 뭐 물론 이제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고 세율도 너무 높다. 그러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 배당 세액 공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종합소득세에서는 가능했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의 손실을 보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담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데 그 세율이 20%를 넘는다 혹은 35% 종합소득세율 그 지방세까지 합하면 38.5%가 되는데 이러면 사실상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더라도 세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액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영역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좀 시장이 좀 실망을 하면서 최근에 고배당주들은 고점 대비 뭐 한 20-30%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혁중 님이 주식을 몇십억 이상 갖고 있으면 부자죠. 그런 서민이 20억 이상 있나요? 잘한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딱 부자만 타겟팅해서 증세하고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죠. 이 시장은 다 맞물려 있고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다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시장이 또 같이 빠지면 누구에게 또 손해가 돌아왔느냐 이것까지 봐야죠. 그 뭐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하면서 그 세율을 35%로 높인 것도 사실은 그 청취자분께서 지적하신 부자 감세 논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배당 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세 혜택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취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배당주를 막 배당 소득을 그렇게 종소세에 포함되면 큰 돈을 낼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또 그런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이소영 의원 안보다 조금 높게 설정된 것도 이런 비판 의식을 조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해서 세수가 한 2천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고배당 기업의 주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비판도 나오긴 하지만 약간 이런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 안대로 분리과세를 하하면 2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지만 3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배당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더 큰 틀의 세수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는 거고요. 황리아님, 해외 주식을 사는 것도 합리적인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다시 이제 강화되면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어차피 세금 낼 거 그냥 해외 주식 할란다 이렇게 또 떠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면서 왜 세제 개편안은 이렇게 반대로 나오지? 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조금 더 뭐 공제 혜택이 많아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 또 다자녀 가구를 맞춰서 좀 지원하는 안도 포함이 돼 있죠. 어떤 것들이 눈에 띄는가요? 박수 기자. 예, 저는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저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대학생 자녀를 두신 가족분들인데요. 네. 지금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대학생 자녀 등록금 대부분 많이 납부를 해주지 않습니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인데 다만 조건이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대학생 자녀가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벌면 그래서 그 알바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이면 부모가 내주는 등록금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됐던 건데 이게 좀 되게 이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되게 돈이 많아가지고 자녀가 알바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대학 다녀도 되는 가지고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부모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알바를 하는 가지고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 되게 이상한 구조였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소득 요건, 자녀의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앴어요. 없애면서 그래서 자녀가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해도 앞으로 부모가 내는 자녀 등록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연간으로 한 600만 원 등록금 낸다 치면은 세액공제율 15% 적용해서 한 90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는 뭐 그런 안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교육세를 많이 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2배 더 늘린다 하더라고요. 은행주들이 그래서 또 막 하락을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돈 버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금융사들 실적들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죠. 뭐 분기별 혹은 이제 연간으로 사상 최대 뭐 기대 뭐 이런데 결국은 이게 그 세금회가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도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법인세를 올려도 그 법인세가 들어오는 만큼 효과가 있는 건데 법인세를 낮춰도 사실 기업들이 만약에 장사를 잘해서 법인세가 늘어나면 플러스인 거고 만약에 법인세를 올렸는데 기업들의 이익이 안 좋다 그러면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육세를 물리는 걸 보고 지금 돈 버는 곳들에 이제 세수 부담을 좀 분담해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벌었으니 그쵸. 증권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법인세 말고 네. 특목세라고 하죠. 교육세 같은 경우는 그것도 더 내라 하면서 이제 조 단위로 내왔다고 하는데
그게 계산으로만 또 이제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의 안이라는 거고 국회 과정에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아유, 이렇게 9114님도 그렇고 종이에 손을 베었다는 분들이 많죠. 예. 두 글자인데요. 유추를 좀 해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게 형법 또 상법에 모두 규정이 돼 있어서 이중처벌 논란이 좀 있고요. 또 이게 너무 남발되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목일까요? 맡은 임무를 위배했다, 등졌다, 배신했다라는 뜻인데요. 횡령, 탈세 그 가운데 3종 세트로 들어있기도 합니다. 8519님, 횡령에는 이것이라는 말이 또 따라오죠.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신명춘님이 어제 남편이 제 나온 배를 만지면서 이거 진짜 임? 이렇게 해서 이거 임? 대판 싸우셨다고 하네요. 2548님은 사무실 회계 담당자가 이것과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어휴, 그렇습니다. 5194님, 배산임수 아니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구정희님, 사과임. 이게 또 우리가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한 10분 뒤에 떠오를 수도 있고요.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 또 자세히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한 번 더 깊이 있게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아까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8월 1일 아닙니까? 네. 무역 합의가 되지 않은 인도에 25%, 대만에는 20%, 남아공에는 30% 관세 물린다고 하고 캐나다에는 오히려 35%까지 관세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한 하루 이틀 앞두고 타결을 해서 정말 다행이네. 총평을 좀 어떻게들 하세요? 총평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인질로 삼아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고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일종의 합의금을 주고 그 인질극을 해결했다. 그래서 인도 이런 데는 해결 못한 거죠. 우리나라 준 합의금이 4,50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620조 원의 어떤 투자와 구매 뭐 이런 것들일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나라 같았으면 뭐 관세를 그렇게 때린다고 에이, 안 팔아 이러면 말고 그냥 끝내는 건데 그게 세계 최대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맞으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었고요. 해서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구매가 이제 합쳐져 있는 패키지죠. 한번 좀 뜯어보기 전에 일단은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또 긴박하게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 뭐 2달도 채 안 됐고 어떤 과정이 좀 눈에 띄던가요? 협상 과정을 봤을 때 권세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서원 보내서 8월 1일까지 이제 추가 유예 통보한 게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뭐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조차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 시작한 게 관세 발효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이라고 하니까 이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꽤 선방했다,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보니까 어쨌든 이제 코리아 팀이 굉장히 지효했다, 그리고 절실했다, 그런 게 통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 뉴스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브리핑에서도 그 약간 막점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굉장히 이제 그 부분 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자위협정으로 무관세였던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감이 상당하고 이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들을 굉장히 어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브리핑을 보면서 느낀 건데, 뭐 그 상무장관 집무실, 뭐 뉴욕 자택 찾아가고 그 스코틀랜드 출장길까지 따라가서 잠깐 시간 내달라 그래서 이제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좀 통하지 않았나 했고, 뭐 그 러트니 상무장관도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은 진정성을 느꼈다라고 발언할 정도면 뭐 그 한국팀이 원팀이 돼서 꽤 안에서 팀워크도 잘 맞았고 거기에 전략도 잘 짰고 그런 게 이제 좀 통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일본이 그 관세 협정 체결했을 때 이제 그 일본 대표는 서 있었고 트럼프는 이렇게 앉아서 설명하는 그 사진이었는데 오늘 나온 사진들 보니까 한국 측은 다 일렬로 서서 뭐 엄지척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약간 조금 일본과는 좀 대비되는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일단 이제 25%로 관세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잘 풀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 거기에 특히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잘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고 이러는 건데 정말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콕 집어서 줘야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걸 얻었던 건데 그런 면에서는 그 콕 집어서 주는 걸 굉장히 잘 설계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하는 거를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좀 숫자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볼까요? 우선은 3,5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금액이기는 한데 이 안에도 다양한 게 들어있고 우선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또 취임하자마자 뭐 통화를 했을 때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선 협력하자. 또 많이 손을 내밀기도 했었고요. 조선주도 최근에 또 시장에서 더 많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상호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카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오늘 어제도 그렇고 조선주 많이 올랐더라고요. 50% 네. 넘게 오른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막판 협상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게 조선업 부흥 마스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1,500억 달러 펀드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원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마스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펀드가 이제 미국 내 선박 건조라든지 뭐 유지보수 정비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이제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포괄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부흥을 하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고 초기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이후죠. 미국의 조선업이 부흥된 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 조선업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초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대안이 없다라고 하죠. 뭐 그 배를 중국에게 맡길 건 더더욱이 아니고 일본 배는 건조 능력이라든지 단가 측면에서 맞지 않는 게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다라는 거고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등에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좀 안 나온 건가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될까요? 이거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이거를 좀 돕는 펀드라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거기에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직접 투자하거나 뭐 미국에 돈을 갖다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이제 진출하거나 뭘 할 때 돕는 펀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브리핑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사실 그 마스가 펀드 빼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실제로 3,500억 달러 안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대출이라든가 보증으로 이제 채운다는 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사실 실제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실 서명 중에 멘트 하나가 2천억 달러라는 규모는 이제 그 마스카 프로젝트 말고 나머지 2천억 달러라는 규모는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아, 일종의 그러니까, 펀드 그쵸. 출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개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네, 자본금을 마련해서 직접 투자하는 일반적인 펀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퍼주는 게 맞냐라는 이제 좀 반발도 있고 지적도 있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이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굴려봐야 알겠으나 뭐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뭐 대출이나 펀드 이런 그러니까 보증 이런 것들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그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를 1,000억 달러를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런 투자 약속이라든가 에너지 구매 약속이 구속력이 과연 있는 건가?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인딩이 된 건가라는 건데 뭐 보통 무역 협정에는 이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서로 이제 강제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게 있고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구제 수단 같은 걸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미국 언론에도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 협정에 이런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이런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니 이거는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투자를 진행될 게 맞냐 이런 얘기 이제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 에너지 구입 같은 경우도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공급력을 따졌을 때 이거를 타국이 이만큼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라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연간 2,500억 달러잖아요. 근데 지난해 EU가 사들인 미국산 에너지 이게 한 3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일본도 에너지 수입 대폭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규모는 이제 특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중국한테 이제 일정량의 에너지 농산물 구매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네. 목표 달성 못했고요. 후속 조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다들 이제 뭐 일본, EU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이게 트럼프 임기 끝날 때 정말 이 규모가 투자가 될 것이냐, 에너지 구매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임기 한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기시감이 좀 듭니다. 왜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들하고 막 만나고 나서 각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몇십조 원 투자하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검증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뭐 일본이랑 EU랑 했지만 아직 협정문이 나온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냥 뭐랄까요, 프레임워크 그냥 하나의 그냥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국 대통령이랑 이제 정상회담 빨리 하자고 한 것도 관련해서 좀 이런 디테일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8월 1일 전에 한 것만으로도 좀 잘했다 싶어요.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관세 협정을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이 이제 완전히 분리될 거라는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한 단계 넘어섰다,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서를 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수정해서 서명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없던 관세가 15%로 생겼으니 참 뼈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건 뭐 전 세계 거의 다 공통적인 네. 거고 지금 하한이 영국 빼고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벌어가고 있는 영국 10%인 거 빼고는 거의 하한이 지금 15%이니 나쁘지는 않은 거죠.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는 무관세였고 유럽, 일본은 2.5%의 관세 있었는데 똑같이 15%가 돼서 그 2.5% 차이 때문에 어제 자동차 관련 주가 또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내줄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켜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좀 논쟁이 되지 않았던 게 그 농산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쌀과 소고기 걱정 많았잖아요. 그래도 열지 않게 됐죠. 일본하고 우리의 협상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습니다. 일본은 쌀을 수입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우리는 대신 이제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이고 우리는 뭐 그 이번 협상단이 과거 2008년에 한미 세구 협상 때 광화문에서 광우병 사태 때인가요? 과거에. 예. 그런 시위 사진까지 준비해 가면서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쌀 소고기와 관련돼서는 추가 개방이 없는 걸 없다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내부에서 시끌시끌하고 이번에도 또 이제 농민분들이 막 시위 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쇠고기 파동 때 엄청 났었잖아요. 나라가 정말로 너무 시끄러웠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다라는 거고. 그 때문에 괜히 과거처럼 일각에서 반미 정서가 생겨나면 미국에도 또 좋은 건 아니다. 이게 또 설득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2주 안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한번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까. 아직 안심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정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이게 됐다고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행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단 국내적으로 그 분쟁이라든지 이런 좀 혼란 상태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참 다행인데 그 후속 협상이 남아 있죠. 그리고 이 쌀이랑 그 소고기뿐만 아니라 그 뭐 사과라든지 뭐 유전자 변형 작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역 개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이번 협상의 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마 거기에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뭐 환율 문제라든지 뭐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려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뭐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가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그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뭐 무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카드로 쓰기는 조금 힘들어졌잖아요. 무역 협상은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또다시 이제 트럼프 쪽에서의 압박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트럼프의 재임 기간 동안 혹은 내내 계속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은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인구 거주 한 65%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또 대부분 아파트에는 경비 근로자분들이 계시고요. 주민들의 안전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일들 많은데 정작 그분들의 근무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체험과 저널리즘을 합친 체올리즘,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이번에는 경비 노동도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남영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경비원분들 대부분 이제 좀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일하는 노인 비중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노인 경비원도 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 시설 경비원이 약 19만 명이고 주로 이제 서울, 경기도 같은 주요 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0, 70대가 주류이고요. 네. 도시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20%는 경비나 수의, 뭐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도 경비실에서 듣고 있습니다라는 문자 많이 보내들 주시거든요. 남 기자도 경비원 체험을 했어요. 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경비원인 아버지가 뭐 폭언에 시달린다 이런 제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경비 노동자 삶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다. 이제 애를 썼었는데 섭외조차 너무 어려워서 1년이나 걸렸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전면에 나서서 말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경비원님이 용기를 내준 덕분에 하루 정도 삶을 체험해 봤는데요.
순찰을 하고 분리수거하는 특히 힘들다고 해서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되고 그 외에 뭐 누수나 배관을 고치는 기능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불법 주차, 뭐 청소, 택배 수령 같은 잡일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경비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하실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사실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갑질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설경비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이제 좀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서 규정을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사실 경비원은 건물 내 청소, 도색 작업, 뭐 제초 작업, 대형 폐기물 수거 운반 이런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사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청소, 제초, 개인 차량 주차, 폐기물 운반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법으로 못을 박은 거네요. 근데도 이제 고용불안 같은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막상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야 참. 그 근로계약서는 그래도 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쪼개기 계약인데요. 쪼개기 계약. 네, 아파트 주민에게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비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경비를 좀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서 경비원 고용이 이제 기존의 1년에서 길게는 6개월, 뭐 짧게는 3개월 단위까지 계약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용 계약을 3개월 단위로요? 네, 아주 짧게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경남의 한 경비원이 이 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면서 스스로 생을 등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서에는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최근에서야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존감과도 그렇죠.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박성춘님이 경비원 모집하면 경쟁률 70대 1이 나왔다고. 시니어 인구가 참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또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데도 경비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좀 너무하다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게 그 계약 구조가 또 바뀌어서 처우가 더 나빠진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입주민이 직접 고용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위탁 주택관리업체를 또 끼고 계약하는 걸로 좀 나뉘는데요. 최근 아파트들은 위탁 주택관리업체로 전환하는 추세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를 좀 절감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원청이 되고 그 밑에 하청업체인 주택관리업체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경비원들의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민 눈치도 봐야 되고 경비원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비업체 눈치도 봐야 하고 그리고 또 주택관리업체가 들어오면서 또 계약 기간도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용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도 운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사람이 줄을 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계약은 관리업체, 하청업체랑 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민분들에 따르기도 하고 그 중간에 끼어서 난처한 일도 많이도 겪으시는 거고요. 그러게요. 참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뵙는 경비원 분들인데 김미성님 경비원 분들이 발렛 주차도 하신다고. 홍명숙님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십니다. 저 존중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 경비원 같이 이제 체험 취재를 하면서 휴게 공간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수면을 해야 되는데 밤에 경비 초소에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게실은 혹시 없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약간 후미진 지하 공간으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거기 마련된 화장실과 방을 봤는데 굉장히 좀 열악했고 곰팡이 내음이 상당히 진동을 했고 밤에는 또 쥐가 나와서 자고 있는데 배를 타고 다닌다. 이제 이런 말에 좀 경악해서 도망치듯이 저도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좀 없었는데요.
경비실 안에 냉풍기나 선풍기만 있는 곳도 여전히 있었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폭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규정은 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작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는. 네, 그렇죠. 어휴. 그래서 이제 과로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장기간이고 또 24시간 격일 이 교대 근무도 문제지만 네. 업무 과다도 이제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수면 공간조차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하는 뭐 그런 감정 노동도 한 몫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재조사서를 보면은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를 하다가 뇌 심혈관계 질병, 네, 즉 과로로 사망하신 경비원이 31명이었고요. 이들 중에 6명은 사망 석 달 전부터 한 주당 이제 평균 70에서 80시간씩 과하게 일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좀 어떻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비원 갑질이나 뭐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위해서 네. 여러 대안책이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 업무법인을 막는다든지 폭행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좀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고용 불안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7307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직이신데 실제로 아파트에 어떤 외부 침입자가 나타나서 좀 부르면 그런 일은 오히려 못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머니투데이 남영도 기자가 오늘 저희랑 하는 마지막 시간이죠. 네. 육아휴직 들어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체험을 하시고 그걸 또 전달해 주시면서 좀 느낀 바도 많으시죠. 근데 좀 시선을 많이 좀 넓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전했는데, 네, 그 자세히 이제 관찰하면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존재들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또 육아 체험 마치고, 네, 다시 체험을 좀 계속하는 거죠? 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가 주변에 따뜻한 관심을 많이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전선 이야기하고 해적 케이블까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바닷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